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강은입니다. 한국의 여성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암 질환이 갑상선암이라고 하죠. 이 갑상선암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암 유병률 통계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갑상선에 암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너무 또 천천히 진행하는 암이어서 착한 암, 거북이암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또 임파선으로 번지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수술 후의 흉터 관리라든지 또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에서는 외과 질환에 관한 궁금한 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또 다양한 전문가의 통 말씀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또 두 대 전화로 함께 상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화 061-383-9993번, 383-9994번 두 대 전화로 11시 40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은 광주 현대병원 외과의 정현승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승입니다. 갑상선 모양, 나비 모양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하는 그 기능은 어떤 겁니까? 이제 갑상선은 목 중앙 그 윤상연골 바로 밑에서 존재하는 그 기관인데, 보통 이제 나비 모양 또는 이제 어원을 보면 이제 그 로마 시대의 방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네. 영어로는 사이로이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갑상선은 이제 내분비 기관으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칼시토닌이라는 또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사실 칼시토닌은 그렇게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네. 체온 같은 또 지질대사 같은 것을 조절하는 어떤 합창을 할 때, 오케스트라를 할 때 그 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몸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 상태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하고, 네. 또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상태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하는데, 각각의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능 쪽으로 뭐 항진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좀 떨어지는 저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암이 생긴 경우, 네.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갑상선 암이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검사도 받으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2005년 이후로 1위를 네. 차지하게 됐죠. 그 전에는 유방암이었고, 네. 그 전에는 자궁경부암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거의 인구 10만 명당 110명, 8명 정도 발병하는 아주 가장 흔한 암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갱년기를 지나서 40, 50대 여성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네. 예. 이 갑상선 암은 왜 생기게 되고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갑상선암의 그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이제 방사선 조사. 요 부분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전체 갑상선암의 한 10% 정도만이 설명된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일본의 원폭이 떨어졌던 뭐 히로시마 그 주위로 많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뭐 체르노빌 사건이나, 그리고 뭐 195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애들 편도선 치료를 방사선 쏘였는데, 그 후로 그런 애들한테 급증한 것을 보고, 네. 방사선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뭐 파스타나 또는 과자 섭취가 또 발병률을 올린다는 보고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요오드도 이렇게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또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고, 네. 그리고 요오드 섭취도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또 여포암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현실은 흡연은 좀 이렇게 갑상선암을 좀 떨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갑상선 유두암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네. 남자들보다 5, 6배 정도 생기는데, 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흡연 인구가 남자들이 좀 더 많으니까 그런 네.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적인 요인, 특히 이제 뭐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 비해서 갑상선암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가족력이 있다면 이 갑상선암도 더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한 5% 정도는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가족성 뭐 폴립 증후군이나 네. 또는 뭐 가드너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갑상선암이 좀 더 잘 생긴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갑상선 수질암 같은 이제 갑상선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가장 흔한 유두암뿐만 아니라 수질암에서는 한 40% 정도는 가족력이 유전자 변이가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뭐 음주, 흡연 이게 이제 많은 현대인들에게 질병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갑상선암도 역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과연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냐, 이게 즉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암 정신의학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갑상선암은 워낙 예후가 좋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막 철저히 파헤치거나 연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야를 봤을 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S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1년에 한 4만 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24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생기는데, 네. 그 환자들을 봤더니, 언제 잘 생기냐 했더니,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때 유방암이 좀 이렇게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남편하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 때 남편과 사별하는 것이 어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지만, 갑상선암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암이 생기는 걸 막는 감시 체계가 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좀 더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뭐 이제 정기 검진들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특별한 뭐 증상은 없었는데 어느 날 검진을 했더니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네. 이렇게 또 세침을 해보자 이런 뭐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은 그러면 갑상선암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이렇게 검진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네. 대부분 증상이 없기 전에 우연히 초음파를 검사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고 또 모양이 이상하면 세포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정말 이제 쉽게 하면 10년, 20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다니다가 네. 어느 날 보니까 목에서 뭐가 단단하게 뭐가 만져진다. 또는 갑자기 삼킬 때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주위에 인접한 중요한 장기들을 누르거나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야지. 대부분의 초반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진단은 간단하게 뭐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은 하도 많이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모양만 보면 대충 이분은 좀 안 좋은 결절이겠구나, 지금 나쁜 놈이겠구나, 이 결절은 좋은 놈이겠구나 이제 느낌이 오는데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 갑상선의 결절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초음파로. 네. 그리고 만져지는 결절은 한 3% 정도는 다 갖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초음파를 해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좀 지켜봐도 괜찮은 좀 좋은 놈 결절이다. 네. 그러면 그것은 한 6개월, 1년 뒤에 한번 초음파 변화 영상을 보게 되고 혹시라도 이건 좀 모양이 이상하다. 꼭 확인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세포를 일부 채취해서 병리과 의사한테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크기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네, 다양하죠. 아주 조그만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또 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뭐 암세포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갑상선암의 병기를 결정할 때 크기로 봤을 때 2cm까지를 초기로 보는데 사실 1cm가 넘는 암을 보기도 요즘 너무 이렇게 귀해져 버렸습니다. 워낙 검진을 잘 받으시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진단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한 5mm에서 한
1cm 그 정도에서 대부분 발견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번 주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 제가 수술하신 분인데 그분은 만으로 19입니다, 나이가. 아, 그렇게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진짜 사실 뭐 그 친구를 탓할 수는 없는데 네. 19살밖에 안 되는 아가씨가 뭐 평생 검진을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친구는 어느 날 목에서 뭐가 단단하게 만져진다고 찾아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6cm 정도 네. 그 정도 됐을 때 좀 목에서 단단하게 만져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그 초음파 검사를 이제 뭐 갑상선뿐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기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발견이 잘 된다라는 이런 또 보고도 있더라고요. 무분별하게 이제 너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암 환자 특히 이제 갑상선 암의 발병률도 높고 환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크기에서는 두고 봐도 되는데 왜 이거 수술합니까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논란의 여지도 있고 네. 좀 쉽게 하면 말이 많은 분인데. 갑상선 암은 조작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두암이 가장 흔하면서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보통 전체 갑상선암의 전 세계적으로 한 80에서 90%, 우리나라는 거의 한 95% 갑상선 유두암인데 예. 갑상선 유두암을 이제 발견했을 때 이제 워낙 이제 검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암하고 틀리게 이 갑상선 유두암이 연간 증가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보통 암 증가율이 3.3%라는데 네. 10배 이상 계속 해년마다 더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러면 갑상선 유두암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냐. 사실 논란이 됐던 것은 1990년대쯤에 일본에 이토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학병원보다는 어떤 2차 병원에서 훨씬 갑상선암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토라는 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치료가 잘 되는 암인데 과연 우리가 치료할 필요 있겠냐 해서 200명의 환자를 즉 이제 미세 유두암을 해가지고 1cm에 되는 유두암을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건 너무 예고 좋고 잘 자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좀 지켜봅시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지켜봤다가 네. 2000년 초반에 그 결과를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70% 정도 되시는 분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한 30% 되시는 분한테는 이제 전이도 하고 네. 암 크기도 커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한 70% 정도 되는 사람은 괜찮으니까 좀 수술 않고 지켜보는 것, 즉 미세 유두암, 즉 1cm 이하 암은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셨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학회에서 전 세계 학회에서 엄청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근데 네. 미국 이제 전 세계 암학회에서 내린 결론은 그러면 30%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네. 그다음에 갑상선이라는 그 위치가 목이라는 아주 중요한 데 있기 때문에 이게 몽울이 커져버리면 네. 기도나 식도, 신경 같은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잡아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수술을 하더라도 깔끔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도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과 질환, 갑상선 암에 관한 얘기 듣고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라든지요. 또 다양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전화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 두 대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 현대병원 외과의 정현수 원장의 두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의 기능이라든지 저하 또 갑상선 암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함께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83-9993번과 383-9994번 두 대 전화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상선 암에 있어서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이고 착한 유두암 외에 또 어떠한 암들 그럼 위험한 종류는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보통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예. 유두암 있고 그다음에 여포암이 있고 수질암이 있고 그다음에 역형성암이라 있고 미분암이 있습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좀 착한 암으로 분류되고 네. 그다음에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암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형성암의 경우는 사실 진단됐을 때 어떤 치료를 해도 한 4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전체 갑상선암의 1%도 차지하지 않고 아주 드문 암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두암을 치료 않고 방치했을 때 이 역형성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두암이 비록 순하고 착한 암이 있고 네. 좀 치료를 늦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네. 수술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혹시라도 커져서 다른 중요한 데를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 수술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놔뒀을 때 역형성암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가서 보면 뭐 보통 그 어떤 장기든지 뭐 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결절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위에도 그렇고 대장에도 그렇고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그럼 이 이제 혹이 암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양성 결절이 암으로 간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결절의 그 악성도를 평가할 때 세포 검사를 하는데 이 세포 검사라는 것이 원래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세포를 보기 때문에 즉 숨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 진단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저희들 한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떤 결절을 세포 검사했는데 처음에는 암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필요했을 때 다시 한번 세포 검사했을 때 암으로 나올 확률이 한 5%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서 모양이 좀 변이가 됐다, 이상하다 하면 이거 추후에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포 검사에서 암이 아니고 양성 결절 나와도 한 6개월,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번 검사를 해서 이게 100% 암이 아닙니다 하면 당연히 다시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런 확률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성 얘기 많다고 하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도 이 갑상선에 암이 있는 경우도 더러 많죠? 그렇죠. 20, 30대는 가장 흔한 남성암이 갑상선암이죠. 아, 젊은 층에 예, 있다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네. 이제 임신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태아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네.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치료할 때 뭐 갑상선 기능이나 저하나 뭐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약을 드시게 되잖아요. 네, 암뿐 그렇죠. 아니라. 네. 네. 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 환자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 때 진단 받아가지고, 즉, 결혼하기 전에 수술 받고 갑상선이 다 없어져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평생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임신해갖고 찾아오면, 저희들이 다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마 걸 뺏어가거든요. 근데 엄마 몸에서 풍부한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태아 의대 발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 환자분들한테는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두 번 빼먹더라도 네. 지금 임신했을 때는 똑똑한 아들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아주 똑똑한 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약을 잘 드셔야지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예후가 좋지만 방치할 때도 전이가 되는 이런 경우 또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옆으로 이제 퍼져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네. 어떤 합병증 같은 걸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위 장기를 잡아먹는 거죠. 뭐 기도를 먹는다거나 네. 또는 식도를 먹는다거나 또는 대두를 우두신경을 가지고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을 잡아먹는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말씀대로 목소리도 변성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제거한다도 그 신경이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목소리 변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세에 따라서 요즘 완치는 좋죠, 이게. 예, 좋죠. 예. 유두암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제가 항상 고민인 게 뭐냐면 네.
어떤 논문이나 교과서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갑상선 유두암 10년 생존율이 89%에서 뭐 95%, 사실 100%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지금 10년 이상 갑상선 암 환자들을 봐봤는데 사실 갑상선 암, 유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에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는데 네. 왜 이 교과서나 연구 결과들은 왜 90%가 내가 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연구들이 잘못된 것인지 항상 고민에 빠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를 빼고 어떤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쪽 암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성질이 더 안 좋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워낙 의료비가 비싸서 치료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지 네. 그것이 약간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98% 이상의 그 10년 생존율이 그 정도로 보이는 아주 좋은 암들입니다. 다행이죠. 네. 예. 아무래도 뭐 식생활이나 환경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그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다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제거합니까? 또 이게 뭐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갑상선 하면 대부분 이제 유두암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유두암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좋은 것은 환자한테도 축복이고 의사한테도 축복이지만 이 예후가 좋은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즉 어떤 분은 갑상선을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아니다. 어떤 분은 갑상선 인력 절제술을 해가지고 반틈만 자르면 된다. 네. 각각의 전부 다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도 있고 다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유형군. 이 사람은 약간 재발의 위험성이 적다 하는 분들한테는 수술을 좀 최소화시키려 하고 네. 그다음에 이분은 반드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범위를 확대시켜서 갑상선을 다 띄고 중앙 림프절 각정술을 해가지고 갑상선 주위에 있는 림프절까지 다 절제하는 것을 청소까지 해주는 것을 수술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 후 재발도 됩니까? 재발이 됩니다. 재발률은 또 각각의 그 기관마다 틀리는데 네. 보통 5에서 한 22% 정도 재발률을 보고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저한테도 의문인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3% 이하 정도 제 개인적 경험은 3% 이하인 것 같고 또 갑상선 유두암이 예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발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재발을 하더라도 한 80% 이상은 또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갑상선 유두암이 생겼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꾸준히 병원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치료받고 관리받으면 네. 앞으로 뭐 평균 여명이 한 80살이라 하실 때 80살까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전화가 와서요. 전화부터 좀 받겠습니다. 3832-9993번 전화가 연결이 됐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요, 요즘 생리때가 되면 좀 불규칙적이긴 한데, 네. 가슴이 좀 아프고 땡기거든요. 그리고 어떨 땐 좀 소화도 안 되고, 네. 또 이렇게 한 번씩 너무 아파서 만져보면 멍울이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지금 연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30대 초반이요. 출산 경험은 있으시고요? 네? 출산 경험은 있으신가요? 미혼이신가요? 아니요, 미혼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멍울이 어디서 만져지시는 거죠? 약간 위쪽에서 만져지는 거. 목 쪽에서요? 가슴 아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군요. 가슴 유방에서 만져지는 네. 네. 사실 이제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다 검진을 받는 게 좋으시거든요.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해서 혹시라도 정말 혹이 있는지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좋다거나 어떤 생리 불순이 오면 여성 호르몬 몸에 약간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유선 조직이 잘 뭉치거든요. 그러면 그 뭉치는 것이 본인에게 자가검진했을 때 몸같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증상은 아닌데 한 번 정도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유방 초음파에서 진짜 혹이 있는지를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통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좀 잘 없는데 좀 네. 생리때가 되면 심하게 생리때. 가끔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주기적인 유방통을 해가지고 그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유선적이 뭉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성의 이제 신체 변화도 있고요.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앞서 이제 갑상선에 관한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이 갑상선 암의 재발률, 특히 이제 착한 암의 경우에는 이제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약을 꼭 드시잖아요. 네. 갑상선에 있어서. 네. 암에 이제 그 수술을 받았던 이런 분들도 약을 드시던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 드시면서 또 그 요도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예. 이거는 뭐 치료받는 것도 몇 차례를 받게 되는 겁니까? 환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갑상선 유도암의 가장 치료의 원칙은 이제 수술인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보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보조 치료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게 첫 번째 보조 치료고요. 네. 우리가 이제 1년만, 즉 한쪽만 절제했을 때 한 나머지 갑상선이 남았을 때 한 80% 정도는 정상 기능을 해준다 합니다. 20% 정도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정상 기능을 하더라도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풍부해짐으로써 그 자극 호르몬이 억제가 되면 재발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절제술을 하신 분한테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하게 되고, 예전에는 평생 먹자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한 5년 또는 요즘 최근에는 한 2, 3년 정도만 먹고 괜찮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산병원에서는 스터디하고 있는 것이 아예 안 먹은 것이 어쩌냐, 안 먹었을 때 재발률이 어쩌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없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갑상선이 없으면 갑상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고, 갑상 호르몬이 내 몸에 보충이 안 되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갑상 호르몬이 없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충요법으로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약을 처방할 때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기능을 체크하게 되는데, 일단 정상적인 수치보다는 약간 기능 항진증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재발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약을 그 용량을 맞춰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용량을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피 검사를 통해서 용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다거나 어떤 고위험군의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방사선 동요소 치료, 소위 말하는 옥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해부학과라는 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 이론적 배경은 뭐냐면, 림프절 전이나 고위험군 환자는 비록 수술로 깨끗이 갑상선을 제거하고 병변들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어떤 CT나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 병변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놔뒀을 때 나중에 그것이 더 덩어리가 돼가지고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방법이 갑상선이라는 것은 그 요오드라는 물질을 섭취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갑상선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요오드라는 물질에 그 방사선을 묻혀서 혈중내를 몸에 주입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그런 세포에 붙어서 없애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약을 혈압약도 그렇고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을 건너뛰고 드시고 규칙적으로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먹게 되면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그리고 또 호르몬제 복용한다고 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공복 시. 왜냐하면 다른 약과 같이 먹거나 아니면 식후에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한 10%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인간이 만드는 약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양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근데 폐경후, 특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남자나 폐경제 여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폐경후 여자분들이 계속 장기간 오랫동안 먹게 되다 보면 골다공증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칼슘이나 바이타민 D 같은 그런 골다공증 예방제도 같이 처방해서 같이 드시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평소에 우리가 갑상선이라든지 또 다른 장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기 검진, 건강 관리들을 하시는데, 갑상선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결절이 있다라고 이제 그 확진을 받으신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생활 속에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까? 검사는 또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 되는 건지요? 사실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암이 됐든 암이 아니든 너무 치료가 잘 되는 병변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를 해서 그 결절의 변화 유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또 이제 약을 잘 복용하는 것, 식전에 드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이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철분 흡수라든지 칼슘제 흡수이라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뭐 약 보충하시는 것,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현대병원 내과의 정연송 원장의 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광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도 정도 이상을 하고요. 내일 아침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안개 끼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교통안전, 특히 또 해상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법률 상담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